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UAE 지도교정센터 대치센터 맡고 있는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설명회를 월요일날 좀 많이 진행했었었는데 올해 월요일에 비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오늘도 여지없이 비가 왔고요. 날씨도 궂은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 설명회 내용은 지금 고3하고 재수 이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설명회 내용이고요. 그 이름이 그래서 와신상담 설명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까지 아주 잘 봐서 데이터가 잘 만들어져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더 많고요. 이따가 설명이 되겠지만 이번 6월 달에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올해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엔 이랬었어요. 지금은 이렇습니다. UAE랑 일한 지는 지금 이제 2009년도부터 UAE랑 일을 하고 있고요. 입시 쪽 일한 지는 2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능을 보지 않았습니다.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연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웬만한 내용들은 다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되겠고요. 강의는 대치동에 있는 대치 이강학원에서 논술 15년 정도 강의했고요. 온라인으로는 이토스, EBS 거의 다 했고 스카이 에듀 빼고 다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도 그렇게 이상하게 하는 사람 아니니까 제가 원래 인문 논술 강의를 했는데 인문이 아니더라도 술이나 약술형이나 그런 내용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렸던 그 자료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12시 한 20분 정도에 끊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느끼셨겠지만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넘을 수도 있는데, 넘으면 저희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저희 실장님께서 되게 싫어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일단은 유평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를 한번 해보고요. 유평을 기억하려는 이유는 결국은 올해 11월에 보는 수능이니까 수능에 대한 예상도 간단하게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6월에 그 교육청에서 작년도 입시 지원했던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을 했고 어느 학교를 붙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1.0등급부터 4.5등급까지 보통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거기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아닌 경우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왜냐하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제가 목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마이크를 들었는데 원래는 마이크를 잘 안 쓰는데 제가 지금 컨설팅하고 설명회가 되게 많은데 올해 컨설팅했던 학생 중에 한 학생이 내신 성적이 2.7 정도 나오는 친구예요. 근데 이 학생은 학교에서는 그 학생 보고 인천대를 가라고 했었고, 그리고 학생은 숭실대학교 국민대학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올려서 쓰는 거는 경희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께서는 서강대학교 이하로는 낮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러 오셔서.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게 2.7 정도의 인천대를 학교에서 말하고 학생은 국민대, 숭실대부터 경희대까지 그리고 어머니는 서강대 이하로 안 쓰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말한 게 그래도 조금 납득이 되세요? 다 납득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다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치랑 그 욕망의 근거에서 현실을 파악하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기 보여드릴 내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평가 말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그거 보시고 내가 4.5인데도 나는 서강대 이하로 낮출 수 없어.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짜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을 해보시고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학교를 써라 얘기가 아니라 보통 이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합격하는 거는 이렇게 붙는구나. 그걸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그걸 보시고 객관적인 상황을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뭐 6월 달부터 계속해서 컨설팅 하고 있고 9월 달 수시 마감까지 계속 진행을 할 텐데 학생들은 그래도 조금 상황을 좀 이해를 한 어머님들께서 전혀 상황 이해를 못하고 오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럼 그거를 먼저 납득을 시켜드리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어머님들의 어떤 그 의지를 꺾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객관적인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자. 그 다음에 사실은 오늘이 지금 7월 8일인가요? 네, 7월 8일이면 오늘부터 아이들 수능 보고 12월 달까지 스케줄은 사실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할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냥 거기다 애들을 넣기만 하면 돼요. 뭐 새로운 거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고3 학생이거나 뭐 재수하거나 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거에 대한 일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된다. 똑같다. 그거는 공부를 좀 잘하든 못하든 똑같다. 그거에 대해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고3 학생이 대상일 것 같은데 지금 기말고사가 거의 끝난 상황인데 이때 이 아이들이 보통 저희가 볼 때는 재헌절까지 7월 17일까지 보통 학교 방학이 7월 19일 정도에 많이 하는데 그때까지 생기부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학교에서 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바꾸면 내가 뭐 교과나 종합전형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물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1학년, 2학년 때부터 생기부 관리가 잘 돼 있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제가 아이들 데이터 만나보면 제대로 돼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인데도 생기부가 별로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놀라운 일인데 이 지역에 있는 일반고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게 생기부가. 그래서 왜 그런지 알려드리고 어떤 부분들을 지금 상황에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내용 알려드리고 이제 방학 들어가면 아까 제가 그 일정이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해져 있는데 아이가 성적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그 집중해야 될 내용들이 그 부분에 대한 내용 한 번 더 잡아드리고 저희 UA에서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 대한 거 설명을 해드리면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평을 봐야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일단 6평이 전체적으로 어려웠는데 지금 뭐 미디어를 통해서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결정타는 영어죠. 영어 1등급이 2%도 안 나왔어요. 1.47% 나왔고 작년도 수능이 영어가 어려웠어요. 작년도 수능 영어 1등급이 4.71% 나왔거든요. 이거 절대평가인데 절대평가 때 상대평가처럼 나왔죠. 작년도 같이 나왔었을 때도 되게 난리였었는데 올해 6평은 더 난리였겠죠. 예. 그리고 2등급도 보시면 보통 미디어에서 1등급만 말하는데 2등급도 보시면 2등급이 이번 6평에 8% 나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평가원 정부 쪽에서 요 관련되어 있는 내용 절대평가를 하면 원래 1등급을 영어 같은 경우에 6%에서 8%대 정도를 예측을 하고 내는 거예요. 원래 낼 때.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2등급이 8%가 남은 거죠. 이거 상대평가했을 때 2등급이 우리가 보통 다른 일반 과목 같은 경우도 11%는 절대평가로 하면 원래는 20%에서 25%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 금강 이남권에서는 학교에 1등급이 없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예. 영어가 저희가 볼 때 기초학력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입시를 봤을 때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과목이 사실은 영어입니다. 이게 지방하고 서울하고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또 서울도 학군지하고 비학군지랑 격차가 되게 심합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요 강남 대치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거고요. 예, 송파만 넘어가도 데이터가 많이 안 좋게 나옵니다. 기초학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3등급이 거의 20%가 나왔고요. 작년도가 24%가 나왔으니까 요 라인부터는 별로 편차가 없는 겁니다. 70점까지가 우리가 3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75점에서 70점 정도까지 낮춰졌을 때는 거기는 점수를 받는 영역에서 큰 편차가 안 났는데 80점을 받을 수가 없게 데이터가 나왔다는 겁니다. 원래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는 88점, 89점, 78점, 79점에서 점수가 끊어지게 원래 문제를 내는데 올해는 그게 거의 10점 정도 하락해서 써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왜 그랬겠냐?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여기 그게 연결시켜서 보면 전반적으로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사탐 과목 일부 제외하고는 다 어려웠는데 그건 왜 그랬냐면 첫 번째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의대 인원 증원에 관련된 내용을 평가원에서 굉장히 과상계상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의대가 이제 인원이 증가되니까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 중에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이과대 정도 학생들이 학교 휴학을 하고 들어올 거다. 또 그 라인에서 중앙대 경경, 중앙대 전전 라인 학생들이 이제 들어올 친구들인데 그 애가 들어올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세팅을 하고 실제 수능도 우리가 쉽게 낼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용이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부터 그 영어 출제 방식이 바뀌었죠. 선지가 조금 고난도로 나왔는데 그렇게 문제를 냈고 아이들이 거기 맞춰서 조절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평가원에서는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단 미스였죠. 왜냐하면 실제로 들어왔어야 될 반수생이나 더 열심히 들어올 재수생들이 의대가 발표가 언제 났죠? 인원학정이 5월 말에 났죠. 애들이 안 들어왔습니다. 인원 발표가 늦게 나가죠. 걔네가 그래서 기말고사까지 다 보고 고려대학교가 저저번 주 금요일에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늦게 들어왔죠. 그 친구들은 6평을 보지 않았고 9평도 제대로 안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도 거로 보더라도 6월 달에 봤던 재수생 숫자보다 실제 수능 인원이 2배 이상 많았어요.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더 중요한 건 단순하게 인원이 2배가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계층에 있는 친구들이 늘어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중대 라인 위쪽으로 꽤 많은 학생들이 들어올 거로 보고 있고 그 친구들의 목표가 만약에 의대라고 하면 그 아이들의 목표는 사실은 올해가 아닐 겁니다. 올해 수능으로 의대를 가기에는 지금 들어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왜 지금 들어오나요? 그 아이들은 내년에 갈 겁니다. 내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판단할 때 내년 수능이 이 패턴이 그대로 쭉 유지가 된다 그러면 실제로 대형 사고가 나는 거는 내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제분들이 이제 고3이라면 제 아이가 올해 고3이라면 저는 가급적 수시를 버리지 않은 케이스면 수시로 무조건 학교를 걸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수능 어려울 거고 내년도 절대 쉬울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현역 고3이면 올해 수능에서 재수생, N수생들은 싸워서 데이터를 제대로 받을 거를 확률적으로 따지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내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다 욕망치가 다르시겠지만 동의가 되는 선에서 수시를 과감하게 버리지 마시고 정시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고 일단 예측하기로 절대 쉬울 일은 없다. 그렇다 그러면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결국은 그 평가원 쪽에서는 그거 감안해서 냈는데 자 볼게요.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고3 학생은 예를 들어서 이 대치동권의 학군지 학생들은 학교 내신이 3.5등급을 벗어난 친구들이 수능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왜요? 그 아이들은 2학년 1학기 끝나자마자 딱 접고 내신 접고 수능으로 들어온 애들이고 그 애들이 머리가 나쁜 애들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보통 3등급대가 나와도 서울대, 고대, 연대를 갈 수 있어요. 의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갑니다 실제로. 수능 대비를 하면. 그러니까 그 애들은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 성적이 2.5등급 이내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 같으면 이번 6평 시험을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2.5등급 이내인 학생들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학생들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보통 뭐 경희대 이하로 쓰는 애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올렸을 건데 기본적으로 수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버릴 수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올해 1학기 중간고사에 몰입하고 중간고사 끝나고 2주 정도
수행 진행하고 나면 6평까지 한 열흘 남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열흘인 거예요. 물론 이 친구들이 수능을 병행했다 그러면 작년 겨울에 탐구, 뭐 수학, 국어 다 돌렸겠죠. 근데 그 친구들 다시 3월달 넘어오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내신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3학년 내신 같은 경우는 수능이랑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6월달 모의고사를 제대로 준비해서 시험 본 아이가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죠. 그러면 만약에 어머님들이 평가원 원장이라면 이 평가를 보는 목적이 대상이 재수생이에요, 고3이에요? 아, 재수생이에요? 재수생이면 이번처럼 문제를 내도 되죠. 왜? 이 평가원 모의고사는 우리 수능 이렇게 낼 거야 보여주는 거니까. 교육적 모의고사는 다르잖아요. 교육적 모의고사는 학생들의 기초 학력에 대한 내용을 보는 거지만 6월달, 9월달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는 당해년도 수능을 우리 이렇게 낼 거야 알려주는 시험이니까. 그죠? 제 생각에 재수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현역에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던 학생들, 내신 성적이 1.0에서 3.0 이내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유형을 보여주는 정도로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유형을 낼 거야. 우리가 성질을 옛날처럼 하나만 딱 답으로 드러나지 않고 한 2개 정도가 드러나는 걸 좀 연하게 풀어서 고민을 조금 더 하고 냈으면 이번 같은 사고가 안 났을 텐데 그렇게 안 낸 거예요. 예, 너무 나이브하게 문제를 낸 거예요. 작년도 수능에 맞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작년도 수능 형태의 문제를 올해 6월 달에 내버리면 현역 애들 누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어요? 학군지에 3.5등급을 벗어나서 정시로 달리고 있는 일부 학생을 제외하면 대다수 학생은 이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거의 없고, 더더군다나 금강 인하권의 지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친구들 중에 정시로 데이터를 높여서 인서울 상위대학을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애초에 이 학생들은 수능을 제대로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내신만 갈고 닦은 애들인데 그 아이들도 똑같이 6평을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굳이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제분들이 6평을 잘 봤을 가능성이 거의 저는 8% 미만이라고 보는데, 예, 못 봤어도 그 당연한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애들이 집중했던 내용이랑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애는 내신 4등급 넘어서 정시로 한 지 1년 됐는데 그래도 예, 그 애들이 제대로 그런 형태의 패턴 연습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긴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최근처럼 국어를 1교시에 세게 내버리면 1교시 깨지고 2교시 깨지는 게 수능만 깨지는 게 아닙니다. 6평, 9평 다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가 6평으로 대학교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실제로는 11월 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애들이 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 바지에 오줌 쌌거든요. 그러니까 겁을 안 먹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님들이 겁을 먹은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겁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의도와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렇게 알람을 이것처럼 확실하게 켜준 적이 없기 때문에 켰으면 이렇게 켜놓고 갑자기 11월 달 수능이 확 쉬워져요. 그거는 좀 어렵겠죠. 9월 달 거 좀 쉬워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11월 달 수능은 실전에서는 그렇게 쉽게 될 수도 없고 영어도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좀 덜한 것도 있어요. 영어를 좀 안 했죠. 원래 학생들이 영어를 제일 잘할 때는 언제예요? 학군지 기반으로 했을 때는 중3 겨울방학 때입니다. 중3 겨울 때 애들이 가장 영어를 잘해요. 그랬다 1년 1년 지나면서 점수가 한 7점, 8점씩 원점수 기반으로 했을 때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1 때 뭐 다 맞거나 뭐 98점, 97점 받던 애들이 고2 올라가면은 이제 90점대 초반 맞고 고3 초에 오면은 80점대 중반 맞고 그렇게 했다가 석 달 동안 갈아가지고 다시 93점 이상 나오는 게 일반적인 구조잖아요.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절박하게 고통 겪지 마시고 가능하니까 조금 아이를 달래가지고 진행시키시면 되겠다. 일단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의대 라인 쪽을 잡아줘야 되고 거기를 계속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 수능을 쉽게 낼 수 없는 구조고 그게 수학만 가지고도 변별이 안 되고 아마 저희가 판단할 때는 1교시 국어에서 좀 힘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과 상위 학생들은 국어 선택 과목 뭐 하죠? 엄매하죠, 엄매. 화작보다는 엄매 쪽에서 고난도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택 과목에서도 난이도가 있을 거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부터 문학을 좀 어렵게 내고 있는데 문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예측해보면은 뭐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도 좀 고난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면들을 좀 담궈야 된다. 보통 문학 같은 경우는 작품 수가 늘어나면 성적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최상위 학생들은 거의 다 맞겠죠, 그러면. 거기서 변별을 줘야 되니까 잘 보기 어려웠던 작품들이나 좀 꼬아서 낼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연마시켜야 될 거고 아마 그런 쪽으로 국어 선생님들이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여름에 그 내용들로 공부시키면 될 것 같고요. 수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미적하고 확통을 너무 편차가 심하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적 쪽에 고난도를 내기 어려웠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미적 쪽에서도 고난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물론 킬러는 아니겠죠. 그러면 안 킬러 문항이 나올 겁니다. 킬러가 아닌 문항인데 굉장히 어려운 게 나올 거예요. 그걸로 쪼갤 수 있도록. 그리고 영어는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6%대 정도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 거에서 빠진 게 뭐냐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학력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 작년도 고3을 보내면서 그 아이들이 코로나를 직격으로 맞았던 애들 마지막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데이터가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저희가 오판한 것 같아요. 코로나를 직접 안 맞고 곁으로 맞은 애들도 그 이하 애들도 공부를 어때요? 대체로 안 합니다. 한 반에 3명 정도 공부합니다. 다 공부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3명이다. 보통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영역이 대략적으로 이 라인 서울권으로 보면 10% 라인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재수, 상수, 사수가 덧붙여가지고 경쟁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능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고2, 고1까지 수능을 쉽게 낼 수가 없다. 입시가 중3부로 바뀌기 때문에 그 라인까지는 계속해서 의대 증원이랑 맞물려 있고 저희가 판단할 때 상층에 있는 재수, 상수, 사수생들이 계속해서 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걔네들 변별을 한다 그러면 제가 평가원 원장이어도 문제를 쉽게 낼 수는 없을 거다. 물론 킬러 문항은 안 내겠지만 문제는 쉽게 내지 않을 거다. 다음 탐구. 탐구가 작년도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과탐이 조금 쉬운 편이었는데 올해도 쉽게 낼 수는 없을 건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탐런이죠. 저희가 올해 6평 보기 전에 3월 달까지 상담을 했을 때 내신 성적이 2점대 이내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탐을 하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이과 학생들에서. 가끔 가다가 1명 정도 사탐 하나 선택하고 2과목 선택해서 표점을 극상으로 높여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학생들 한두 명 있었지 보통의 경우는 생지로 선택을 하고 학생 취향에 따라서 물화로 계속 가는 학생도 있었어요. 물론 저희는 조금 그걸 좀 제어하려고 했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근데 6평을 딱 보고 나서 다 느끼셨겠지만 지금 과탐 쪽에서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 받는 친구들 상당수가 어떻게 돼요? 그걸 버리고 적어도 하나는 버리고 사탐으로 다 넘어갈 건데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과 학생들 중에 그 라인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첫 번째 질문이 과목을 뭐로 바꾸면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6평 때보다 실제 9평 때 가면 그 변경된 상황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물화생지 뭐 다 관계없는데 현재 8% 정도로 2등급 정도를 받고 있는 친구라고 할게요. 그 학생이 똑같은 수준을 유지를 했을 때 계속해서 8%로 2등급을 지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 그 친구가 8%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래에 4, 5등급이 버텨줬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3, 4, 5등급의 이들애가 빠져버리면 내 아이가 계속 그걸 버틸 수 있을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내 성적은 내 뒤에 있는 애들이 받쳐줘가지고 만들어진 성적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안 받쳐주고 생윤이나 산문으로 넘어가 버리면 내 아이는 제대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입장에서 그 판단을 작년 12월 달에 해서 들어왔으면 고민이 좀 덜한데 지금 7월 달인데 내가 이 고민을 해야 되냐, 바꿔야 되냐. 예. 근데 데이터가 만약에 안 좋아져 있는 친구라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무조건 바꾸라는 게 아니라 왜? 경쟁력이 없으면 거기 있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확인을 받아보셔라.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 부분이. 다 연결될 수 있는 건 불소년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6평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등급을 너무 이렇게 보지 마시고 표준 점수 보지 마시고 어차피 100분이니까 현재 우리 아이가 원점수가 어떤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느 문제를 틀리고 내 애가 4점짜리만 틀리는지 3점도 틀리는지 쉬운 거랑 섞어서 틀리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서 이제 7월이잖아요. 지금 내 아이가 예를 들어 수학이면 최고난도 4점짜리 고난도 5문제를 다 열심히 시켜서 맞출 수 있는 애인지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조금 쉬운 쪽, 아이가 잘 풀어서 평균 득점을 50에서 60% 정도 맞는 영역을 열심히 해서 80%, 90%로 만들긴 한지 그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왜?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라면, 근데 만약에 제 아이가 수학을 만약에 4등급 정도 받는 친구고 원점수 기반에 했을 때 50점에 근접해서 내려가 있다라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습니다. 그 아이가 80점을 넘을 확률은 진짜 벼락 맞을 확률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애가 어느 정도 라인에 있고 어디를 맞을 수 있고 어디가 안 되는지. 그럼 지금은 안 되는 거를 버리고 되는 거를 하면서 그 시간을 과탐으로 쏟거나 국어에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략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아이들은 그냥 무대뽀로 할 수도 있어요. 그 판단을 반드시 받아보셔야 된다. 그래서 6평의 의미는 너무 여기 뭐 영어 1등급 2.47% 이런 데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이 등급을 지우고 원점수 기반으로 보고 애가 영어가 안 좋게 나온 건 어렵게 나온 것도 있고 공부를 거의 안 했을 거니까 여름에 시키셔서 9월달 데이터를 확인하신 다음에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거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여러분들께서 9월달을 1차 타겟으로 해서 11월까지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9월달을 1차 타겟으로 하셔가지고 9월달에 점수를 찍을 수 있는 계획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내신 성적이 좋아서 수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많이 한 학생일수록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수능 보기 전에 처음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보는 모의고사는 6평이 아니라 9평입니다. 9평을 1차 타겟으로 하셔가지고 점수 예상을 하고 맞춰보신 다음에 그게 됐거나 안 됐으면 그거에 맞춰서 11월까지 계획을 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부터 길게 보셔도 11월까지 올리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9월 달에 평가원의 기반을 맞춰서 호흡을 조절을 하셔야 수능에서 실패를 막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 데이터를 볼게요. 제가 이거를 1.0부터 4.5까지 끊어서 갖고 왔어요. 요거 저기 교육청에 들어가시면 이 자료 그대로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됩니다. 6월 11일 날인가 아마 나온 자료일 건데 보시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등급 구간을 제가 1.0에서 1.3까지 끊었는데 이렇게 끄는 거는 여긴 지금 안 드러나 있지만 보통 저성적대가 의대 지원 가능권입니다. 의대가 아마 작년도에 저희가 보통 1.25에서 끊었는데 올해 조금 늘어나면 1.27, 더 내려가면 1.3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본다면
요 라인이 의대권 정도의 라인인데 그때 의대를 제외하고 서울대, 고대, 연대 라인을 썼을 때 애들이 어떻게 썼는지 보면 자, 인문 계열이고요. 자, 첫 번째 지원 합격, 지원 합격이에요. 자, 우리 지원은 자, 인문계 학생이 이성적대이면 서울대학교 직윤을 제일 많이 쓴다는 겁니다. 비율을 했을 때 첫 번째로 걸리는 게 서울대 직윤이고요. 두 번째로 걸리는 게 고대 학주, 세 번째 연대 학주, 네 번째 고대 학업우수인데 고대 학업우수가 바뀌었죠. 올해 고대 학업우수는 면접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마 그쪽으로 최저가 된다고 계산을 하면 일반고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면접 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7순위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인문계 요성적이면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근데 실제로 붙는 거를 따져보니까 붙는 애들 중에서 가장 많이 붙었던 거는 연대 추천형, 고대 학추, 서울대 직윤, 한대 고대 학업우수, 성대 학교장, 서강대 학교장 추천. 이렇게 붙더라. 붙는 거는. 지원은 이렇게 하고 붙는 거는 이렇게 붙더라. 근데 여기는 지금 변수로 뭐가 빠져있냐면 어차피 여기는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과로 보시면 여긴 지금 의대가 다 빠지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원할 때 고대, 서울대, 연대, 여기 이제 경희대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단계 경희대 들어가 있고 합격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고대 학추, 서울대 직윤, 서울대 일반, 고대 학업우수 여기까지 똑같고요. 여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성적되면 이 정도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붙는다. 어차피 여기는 쓸 수 있는 학교가 제한되어 있죠. 의대, 약대, 요 학교에 들어가 있는 학교들 이외에도 의대, 약대 쓸 거고 거기 아니면 서울대나 고대, 연대, 성균관대학교 라인까지 지원을 하면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거 보시면 1점대 중반입니다. 1.3에서 1.7 라인. 요 정도 라인이 보통 고려대학교가 거의 붙습니다. 이 라인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종합전형인데 생기부가 완전 이상한 거 아니면 이 라인으로 들어가면 학교 갈 수가 있는데 보시면 거기 그 이성적대 고대 지원은 학추부터 해서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서강대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강대까지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고교장 추천, 지역균형 이런 거는 뭐 추천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교과 패턴 형태고요. 중대 지역균형 마찬가지죠. 종합전형과 관련되어 있는 애들은 보통 요거보다 조금 뒷라인에 들어가서 합격을 하는데 이과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고대 학업우수가 지원자가 높고 연대 활동우수, 성균관대 학추 그리고 경희대학교 르네상스를 요 대에서도 바로 쓰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경희대. 그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경희대학교는 당해 그 전년도 합격자 발표를 할 때 그 줄이 쭉 가 있고 그 동그라미로 체크를 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보시면 경희대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 르네상스 종합전형에서 보면 앞쪽에 1.7부터 2점대 초반까지의 합격자가 몰려 있고 4점을 넘어가야 합격자가 나오잖아요. 중위층의 합격자가 안 나온다는 거는 일반 고층 합격자가 없다는 거고 경희대 지원자 중에 4등급 넘어간 애가 붙는 건 걔네가 특목자사 애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경희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종합전형에 들어가면 거의 그런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그렇게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거 좀 읽어보시면 지금 현재 자제분이 어느 등급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라인권이면 전년도에는 이 정도를 지원을 했고 붙는 거는 이렇게 붙었었다. 그런데 여기 빠진 게 뭐냐면 뭐 일반 요즘에 교과 같은 경우도 생기부에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종합전형은 사실은 등급도 물론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그 성적 관련된 내용 확인하니까.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생기부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등급인데도 그 생기부로 지원해서 붙는 경우가 있고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종합전형 자체는 생기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종합전형은 실제로는 학교마다 그 내용 들어가서 보시면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원래는.
종합전형에는. 성적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물론 그거를 우리가 학업 우수성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을 이렇게 바꿔서 본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무조건 성적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는 붙을 수가 없다. 그걸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에서 2.5. 이제 사실을 보면 요 등급대가 저희가 판단할 때 상위권에서 수시에서 재수를 제일 많이 하는 권역이 요 권역입니다. 이 친구들이 재수를 많이 합니다. 더 찝어서 들어가면 2.0에서 2.5등급 학생들. 왜 그럴까요? 내신 성적이 2.0에서 2.5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이가 반에서 그 반이 공부를 조금 못하면 반에서 1등이고요. 일반적인 경우면 반에서 2등 정도 하는 애입니다. 성적이 되게 좋은 애죠. 그러니까 1등 했다가 2등 했다가 1등 했다가 2등 했다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럼 그 애가 자기가 어디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죠? 애들 생각할 때는 그쵸? 스카이 서울대는 진로 보고 고대현대 쪽도 써서 가야지 않겠어? 쓰고 나는 서성한도 안 쓸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죠? 그렇게 해서 쓰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제가 제 애도 지금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 3월달에 가면 그거 하잖아요. 학부모 총회 같은 거 하잖아요. 갔더니 거기 진로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학교가 2.0에서 2.5 사이가 재수를 되게 많이 한다. 근데 얘네가 왜 재수를 하는 줄 아느냐? 애들이 눈이 높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일부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다르게 보면 생기부를 제대로 안 만들어준 겁니다. 누군가는 그 성적으로 붙었거든요. 일반 군대들. 그죠? 그러니까 거기 나름인데, 물론 아이들이 거기 그것만 보고서 학교를 너무 높게만 쓰면 무전략으로 가면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얼마 정도는 붙는 확률이 나와줘야 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 드리냐면, 상담을 제가 했을 때, 이 정도면 성적이 되게 좋은 친구들입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성적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역군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대학을 한 방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생기부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전략을 잘못 짜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만약에 어머님들께서 판단할 수 없으면 꼭 저희 같아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최소한. 물어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 정도 라인으로 보통 지원을 하더라. 읽어보시면 대략적으로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 실제로 여기서부터는 지원하는 층이랑 합격하는 층에 조금씩 편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면은, 이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고대 지원하는 거는, 이 정도 생각하면은 동국대나 건대 정도 생각하면은 되게, 학생들이 하나 걸려고 쓴 거죠. 여기는. 걸려고 쓴 거고, 보통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경희대학교 다 위로 쓰려고 합니다. 보통 보면은. 근데 이제 합격권을 보시면은 섞여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붙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건 이제 이 점수 받는 애들이 생기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되게 많이 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면접을 봤을 때 면접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편차가 생기겠죠. 그런 실제 성적에 대한 이외의 요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점들을 한번 감안을 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동국대 같은 경우, 이 전형이 이제 우리가 교과 전형인데, 동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사실은 종합 전형이죠. 몇 개 과목만 뽑아가지고 교과 점수 산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1점대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 다 뭐로 봐요? 생기부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요 라인 생각을 하신다 그러시면, 단순 교과가 아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면 좋겠고, 요 정도 3.5등급까지 3.5등급이면은 반에서 몇 등 정도 하는 건가요? 3.5등급이면 한 17% 정도 되거든요. 20% 이내니까 반이 30명 정도 된다 그러면 한 4등에서 5등 정도 하는 겁니다. 이게 4등, 5등이니까 공부를 잘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릴 때 한 반에서 3명밖에 공부 안 한다 그랬는데, 그 3명 바로 바깥에 나가면 걔가 3.5등급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닌데, 준비가 원래 잘 돼 있었고 선행이 돼 있어서 싸운 애들을 3명까지면
선행이 조금 안 돼 있는데 열심히 하면 3.5등급인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친구들이 지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문과 계열은 합격하는 거는 이렇게 붙죠. 예. 학교가 조금 달라졌어요, 보면. 예. 조금 달라졌어요. 합격하는 라인 자체가. 그리고 이과도 보니까 이과는 이때부터 뭐가 나와요? 논술이 나옵니다. 3.5등급에. 3.5등급인데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 논술 썼어요. 왜 썼어요? 그냥 희망사항으로 쓴 데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거는 성적이 다 안 좋은데 수학만 잘해요. 그럴 수 있겠죠. 그 애는 희망을 걸 수 있겠죠. 걔네가 쓰는 겁니다. 성대, 한양대, 중대. 여기 어렵거든요. 수학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뭐 건대도 마찬가지고. 지원, 요 라인 때 애들은 이렇게 지원한다는 겁니다. 왜? 학교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붙는 거는, 이렇게 붙었다. 논술을 많이 썼지만, 이 정도가 좀 의미가 있었고, 나머지로는 주로 상명대, 광운대, 뭐, 그 정도. 국민대, 숭실대, 상명대, 광운대, 명지대, 그 라인으로 붙는다. 3.5면은. 그죠? 숭실대학교 SSU가 3.5로 붙었으면 정말 잘 붙은 겁니다. 잘 안 붙습니다, 여기도. 3점대 초반, 3.3 정도 성적이 나오고 면접을 잘 보면 붙습니다. 숭실대가 올해 면접이 50%예요. 그거 가만히니까 되게 뒤집어지는 건데 그렇게 해도 내신 성적이 나빠서는 지원이 어렵다. 마지막 요 라인이 저희가 볼 때 이제 그 인서울권 지원의 거의 마지막 라인으로 보는 건데 여기부터는 인문 계열은 다 논술밖에 없죠. 지원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여대 같은 경우 보통 그 발ום 전형 지원에서 50% 면접 뚫고 들어가면 3점대 그 후반도 붙는 사례가 있고 또 외고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5등급이 넘어도 붙는 사례들이 있는데 일반고 같은 경우는 4점을 넘어간 상태에서 종합전형 합격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라인에서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3점을 넘어가면 어머님께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서울의 중위권 대학은 종합전형으로도 지원이 쉽지 않다. 생기부를 떠나서 성적이 그러면 종합전형으로 지원이 쉽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그 데이터가 나타난 겁니다. 작년도도 보니까 3.5를 넘어간 친구들은 전부 논술만 썼고 합격하는 것도 보니까 한성대, 서울여대 바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50% 면접. 그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논술밖에 안 드러나더라. 이과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논술밖에 없어요. 합격도 드디어 지고국 나왔어요. 강원대 나왔고 빼고는 삼육대 일부 제외하고 다 논술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4등급을 넘어서도 붙는 사례들이 있어요. 없진 않은데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종합전형인데 4등급 넘어서 붙었다. 그럼 그 아이는 뭐 전교 학생회장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가 아니면 간단하지 않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기말고사 끝난 상황이면 성적이 다 나왔잖아요. 성적 나와서 그거를 대입시켜서 우리가 어느 정도권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합리적일까에 대한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물론 그래도 나는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다. 그럼 타협을 안 하시면 됩니다. 타협을 안 하시고 다른 방안을 물어보시면 되죠. 성적이 안 좋으면 뭐 논술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유학도 가면 되는 거고 방법은 많으니까요. 이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객관적 사항을 이해를 하신 상황에서 주관적인 태도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 일정입니다. 자, 오늘, 7월 8일, 오늘부터 7월 17일에서 19일, 그러니까 방학 전까지는 뭘 해야 되냐면 생기부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포함된 보고서 내용들을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고 지금 다 보고서 만들고 발표하고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뒤에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기대로 쭉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재원절 끝나고 방학을 하면 방학 기간이 아마 8월 10일 내외에 끝나고 광복절 8월 15일 정도까지 세팅을 한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보고서가 끝나고 생기부가 나올 때입니다. 보고서랑 생기부가 다르죠. 보고서는 내가 써서 제출을 하는 게 보고서고 여기 생기부는 실제로 생기부에 써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확인해서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학교마다 이게 다른데 어떤 경우는 방학 기간에는 전혀 불가능하고 개학하고 나서 8월 10일 정도에 개학하고 나서 한 열흘 정도의 수정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 권한은 전부 학교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되게 권한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분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생기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대학교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 평가의 기준은 생기부밖에 없어요. 들어가는 게. 학생이 아무리 보고서를 진짜 잘 써도 선생님이 써준 그 한 줄 때문에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이는 뭐 이틀 밤을 새 썼어도 문장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써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그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포기를 할 수 없다. 생기부 내용 만드는 것과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아이들은 방학이 되면 거의 대부분 수능 특강을 다 할 겁니다. 완성형 학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다 수능형 특강을 개인 수업으로 하든지 팀으로 하든지 큰 강의로 하든지 인강으로 하든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대비를 하실 거고 더해서 데이터가 조금 내 입장에서 낮은데 또 높은 학교로 올려야 되는 케이스면은 논술 준비를 할 거고 내 아이가 서울대나 연대처럼 재시문 기반 면접을 봐야 된다 그러면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학군지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내서 6번 정도 특강 형태로 해서 면접 수업을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서울대 일반 전형 고려대학교는 없지만 지금 그런 내용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9월 4일 날까지 이 패턴이 쭉 유지가 될 거예요. 생기부 마감은 8월 말일 날 마감인데 학교에서는 그것보다 더 일찍 마감을 할 겁니다. 아마 8월 20일 내외에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학교에서 이제 좀 관심 학생 데이터를 특별히 좀 관심 있게 만들어줘야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는 있는데 보통은 8월 20일 정도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한 2주 있다가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너나 할 거 없이 올해 대학을 간다 그러면 평가원 대위 패턴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월달 수능에 놓고 맞춰서 가기보다는 일단 9월달 거에 세팅을 해서 성적을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월달에 평가를 제대로 받아보면 되고 또 일부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맞추면서 올릴 수 있는 학교가 논술밖에 없기 때문에 논술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보통 논술을 진행하는 경우면 아무래도 수능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10월 중순 정도까지만 논술을 하고 한 달 정도 수능을 한 다음에 수능 끝나고 이틀 있다가 바로 논술에 투입되는 사례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저도 원래 논술을 강의를 하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논술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려야 되는 일 같으면은 10월 중순이 아니라 10월 25일 정도까지 논술을 해도 됩니다. 한 1, 2주 정도 더 하는 것도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아이들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랑 직접 상담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연습을 하면 되겠고 그리고 9월달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원서 접수입니다. 성적표는 10월달에 나와요. 9월달 성적표. 그러니까 우리는 성적표를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고 가채점 결과에 의해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모순되죠. 실제로 고3 학생들은 6월달 모의고사를 제대로 본 적이 없고 준비를 했다면 준비한 학생에 한해서 처음 제대로 본 모의고사가 9월달 건데 정작 이 성적표도 안 나왔는데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원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예, 전 조금 이상합니다. 그게. 예, 어쨌든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채점 결과 보시고 아이 데이터 확인한 다음에 수시 원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애들은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만 공부가 잘 안 된답니다. 원서 쓰는 것 때문에. 나는 수시 안 하고 난 정실어야. 그래도 공부가 안 된답니다. 학교의 강연, 어수선해서. 예,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실제로 공부가 딱 세팅되는 거는 요 기간 지나고서 풀 배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올해는 원서 접수 다음 주가 바로 추석 주입니다. 그죠? 뭐 또 좋을 수도 있죠. 추석 특강. 대망의 추석 특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11월 13일이 올 겁니다. 11월 13일은 수능 전날입니다. 그런 애들은 연 먹고 공부하겠죠. 연 먹고 떡 먹고. 수능 보시고 하루 쉬었다가 그 주말 토요일부터 11월 첫 번째 주까지 거의 모든 학교가 대학별고사로 논술과 면접이 걸려 있어요. 그럼 내 수능 성적에 기반으로 해서 어떤 학생들은 시험 보러 안 가면 되고 어떤 학생은 목숨 걸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요 기간, 요 2주와 3주 기간 동안에 굉장히 학생들에 따라서 편차가 되게 심할 건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수능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을 거고 현역 학생들한테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아마 상당수 학생이 논술 면접에 목숨을 걸어야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12월 6일 정도에 성적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합격자 발표가 쭉 나오고 조금 성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온 아이들 같으면 정시 합격자 발표가 날 때 머리를 삭발하고 엔소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또 얘기드리겠지만 만약에 학생이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하면 아이가 조금 지쳤겠지만 기초 과목을 빨리 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타임에 바로 하면 좋습니다. 겨울에 1월, 2월 달에. 그러니까 재정반이 오픈하기 전이죠. 이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해서 모자란 거를 준비를 하신 다음에 다음 루트를 찾으면 굉장히 플러스가 돼요. 더더군다나 내년도 수능은 간단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스타트를 하시고 정시 합격자 등록 2월 달까지 요 시즌이 되면 이제 재정반은 정규 학생을 모집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기를 안 갈 거죠. 오래 갈 거니까. 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1등급 학생이건 5등급 학생이건 똑같은 패턴입니다. 학생들마다 힘을 줘야 될 영역이 다를 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기말고사 끝난 상태에서 우리 아이가 종합전형에 대한 내용들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제가 체크할 거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생기물을 보시면 출석인데 뭐 미인정 결석이 뭐 3개, 4개 있다. 쉽지 않다. 그러면 근데 1개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다음 미인정 뭐 지각이나 뭐 미인정 조퇴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보통 그런 거 3개 하면은 하나 결석으로 취급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나오는 거는 교수님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나머지 걸로 했을 때 창체 쪽에 나와 있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인데 봉사 관련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죠? 할 수 있는 게 자율 동아리 진로인데 자, 자율하고 진로는 대부분 담임 선생님이 세팅을 합니다. 써주는 게. 동아리는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써주는데 고3의 경우 일부 학교는 동아리도 담임이 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의 절반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담임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과 사이가 좋을수록 좋습니다. 그럼 왜 좋냐면 자, 기말고사가 끝났죠. 그럼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뭘 하냐면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발표하기 시킬 거예요. 그 내용을 마지막까지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투과목을 아마 듣는 아이가 많을 텐데 투과목 물투, 화투, 생투 들었어요. 투과목은 성적 반영이 안 되잖아요. ABC밖에 안 나오니까 안 중요한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반영합니다. 그 내용. 단위수로 보기 때문에 거기 뭘 보는 거냐면 얘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A 비중이 어떤지를 확인한 다음에 교과 세특을 확인합니다. 세특 내용을 통해서 이 아이가 진짜로 심화적 부분에 대한 연구가 돼 있니, 특히 그 아이가 만약에 화토 생초를 했는데 1학년 때 화원, 생원을 했으면 연결해서 같이 봐요.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그 의도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과 학생 같으면 투과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반드시 교과 나중에 혜택 쓰실 때 심화를 넣어주세요. 근데 제가 보면 2등급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일반고가 심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과 혜택인데도. 그리고 창체 쪽은 거의 전멸입니다. 거짓말 아니고. 학교에서 한 프로그램만 나열돼 있어요. 성적이 1점대 후반, 2점 초반인데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애들이 물론 눈이 높아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준비를 안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생기부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거가, 뭐 2학년이 되게 중요한데 안 됐다고 다 버리지 마시고 어차피 써야 된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마지막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그래서 지금 그 자율 같은 경우면은 뭐 할 수 있는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자기 스스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어떤 심화 보고서가 할 수 있지만 그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독서를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독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독서록을 만들고 거기서 읽은 내용에서 의문을 찾아서 그거랑 연결될 수 있는 보고서를 심화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3학년 1학기여도 그런 게 없다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 확인해 보시면 학교에서 진행했던 무슨 프로그램, 무슨 캠프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그런 정도까지 해주시고 동아리 관련된 거는 내가 지원하는 전공이랑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연구교과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3학년 1학기인데 우리가 보고서를 얼마 안 남은 기간에 퀄리티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이렇게 대충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퀄리티를 막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어요? 아니죠. 못 끌어올리겠으니까 안 쓸까요, 그러면? 쓰지 말까요? 예, 이게 제 답입니다. 더 이야기를 안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예. 보고서가 학교에 들어가진 않아요. 보고서는 해당 교과 선생님들이 엄정하게 보실 겁니다. 그분들이 평가하실 거고 그분들이 평가한 내용을 생기부에 써주는 거예요. 대학교는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의심이 돼요. 이상하다. 어떻게 하면 돼요? 불러서 면접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면접을 보는 학교는. 그런데 서성한 이 고려대까지 면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만 봐요 그러니까? 생기부만 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납득이 되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생기부는 학교 교장 직인이 찍힌 공문서란 말이에요. 그거를 의심할 수 없어요. 의심되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손 놓으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예, 그런 얘기고 봉사는 근데 더 할 게 없어요. 마지막에 진로. 진로가 되게 중요한데 그 진로도 보시면 학생들별로 그 좀 연구한 보고서나 발표나 토론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런 걸 좀 만들어 넣으시라는 겁니다. 좋은 거는 그 뭐 문과도 있고 마찬가지인데 저라면 제 아이가 만약에 2.5등급이면 저는 3.4등급 학생이나 1.8등급 학생 중에 한 명 꼬셔가지고 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로 보고서 쓸 거예요. 심화로. 둘이 같이. 왜? 그렇게 연결해서 쓰는 보고서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하면은. 그래서 써서 근데 왜 성적을 다르게 하냐면 학교가 안 겹쳐야 되니까 그래요. 지원할 때. 그죠? 저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저라면은. 제 딸이면 전 그렇게 시킬 겁니다. 2.5면 너 1.8이랑 만나고 3.5랑 만나. 사실 더 좋은 건 누구랑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2.5면. 네, 3.5랑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럼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걔도 열심히 하겠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요. 되셨잖아, 이게,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걸 마지막까지 할 수 있다고. 지금 그거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시고,
특히 일반고 같은 경우 세특이 되게 중요한데 작년도도 보면은 그 학교의 입사관들이 불만이 뭐냐면 일반고 성적 좋은 애들 세특 다 세팅돼 있는데 창체가 무력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할 게 없다. 그러니까 만약 데이터가 좀 좋은 친구들 같으면 반드시 창체에 진로랑 자유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손 대시고 데이터가 좀 많이 안 좋은 친구들이라고 하면 세특이라도 제대로 하라 이거죠. 세특의 마지막에 심화되는 보고, 이 심화 보고서 뭐냐면 학교 교과 가지고 배운 내용이나 수행을 했었던 그 내용에 연결되는 걸로 해서 듣도 보도 못한 것만 갖고 오지 말고 학교에서 배웠던 거랑 연결되는 걸로 쓰는 거예요. 그 아이도 연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반드시 넣어달라는 겁니다. 교과 세특으로. 아마 확인해 보시면 몇 개 없을 거예요. 원래는 2학년 때 세팅이 많이 될수록 좋아요. 내용에서는. 별로 없다 그러면 그걸 버릴 수 없으면 반드시 관련된 내용을 넣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써 있지만 교과 세특 작성 방법, 수행을 심화시키거나 연계교과, 과목을 묶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생명을 한다 그러면 생초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가 영어교과에서 배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두 개를 묶어요. 묶어서 거기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쓰고 더 좋은 건 내 친구랑 같이 쓰고 둘이 입장이 달라. 그럼 비교할 수 있잖아요. 비교 토론 붙일 수 있겠죠? 비교 분석한 다음에 그 내용으로 발표한 다음에 토론 붙여요. 거기까지가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모든 과목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없죠?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고2면 지금 다 할 수 있는데 이미 고3이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선별해서 해야 된다고, 그거를. 그거를 하기가 어려우면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택은 우리가 못 건드려요. 이거 누가 써줘요?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건데 요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지금 학폭으로 걸리면 논술도 못 쓰죠. 그죠?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인성, 협동 능력, 배려, 공동체성이에요. 그 내용이 세특의 내용이나 자율의 리더십 나올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나오는 거는 행특입니다. 담임이 여기서 거짓말 아니라 한 글자로 애를 죽일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보면 저희가 생기부를 많이 보니까 의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관계 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야기 드리고 이 생특의 내용 보시면 교과에 관련된 학습 능력도 들어가 있고 진로 적성도 나와 있고 공동체성도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되게 중요하다. 특히 인성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그나마 길게 써줄 수 있는 건 이 부분이니까 잘 했겠죠. 선생님들한테. 이 내용을 마지막까지 준비를 하셔야 종합전형에서 그래도 경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숭실대학교 SSU 3점대 넘어서 붙은 애는 걔 왜 붙었냐고? 생기부가 완전 좋았고 면접을 잘 본 거예요. 그냥은 안 붙었어요. 절대로. 2점도 후반이면 거의 끝나요. 반에서 2등 안 하면 숭실대 못 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네. 자, 그럼 이 등급별로 했을 때 내 아이가 어디 속했는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요거는 지금 내신 성적 때인데 2등급 때 이내는 당연히 아마 소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중심에 들어가 있을 거고 학군지 같은 경우면 수능을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될 수도 있죠. 왜? 의대 같으면 수능 최저가 어려우니까. 여긴 제가 따로 이야기를 안 드려도 하시면 되고 여기 뭐만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수학 미적이 약해. 누구한테 가서 배우면 되겠니?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 과목별 디테일 완성 높이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테스트를 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평가를 구평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달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점대 여기는 자, 아까 제가 제일 이야기 드렸던 게 재수를 제일 많이 한다 그랬죠? 왜? 학교 쪽 입장으로 보면 눈이 높아서 제 입장에서는 생기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아이한테 적정 지원 라인 학교가 어딘지를 확인받아 보셔야 돼요. 어떤 애는 2.5등급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걔가 성균관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애는 2.0인데도 경희대가 안 됩니다. 왜? 생기부 때문에.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판단 받아보시라고.
편차가 심하니까. 그래서 먼저 이걸 잡으셔야 돼요. 어디가 적정한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2.7인데 학교는 인천대 쓰라고 그러고 학생은 국민대 쓰겠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서강대 이하로 안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이야기가 달라요? 판단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리고 상당수는 이걸 해야 돼요. 수능은. 수능을 결합시켜줘야 된다. 여기서는 그 1점대 학생들 뭐 똑같진 않겠지만 그 수능 관련돼서 취약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2개 정도 아마 빵꾸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 확인해 보면. 그걸 메꿀 수 있도록 하고 이 친구들이 수능시장 가서 1교시에 깨지는 사례가 되게 높습니다. 특히 여학생들. 여학생 2점대 초반학생이 1교시 국어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역 애들. 그래서 여기 재수학원들 학생들은 1교시 국어가 어렵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역 여학생이 다 깨지니까. 왜? 자기가 그랬거든. 예. 그래서 저희가 늘 말하지만 1교시에 한국사를 보자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1교시 한국사를 보고 그리고 국어를 보면 멘탈이 그렇게 덜 깨질 건데 1교시에 국어를 막 어렵게 내버리고 시간 내 못 풀게 만들어 놓고 멘탈 깨지면 2교시가 없어. 그럼 걔는 바로 재수거든요. 예. 어쨌든 안 바뀌었으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 학생들은 이거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2.5에서 3.5 라인 똑같습니다. 수시 라인 확정을 하고 수능 준비를 하면 되고요. 3.5가 넘어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겠지만 인성으로 내가 수시로 어떻게 갈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3.5면 내가 종합으로 될 거냐? 쉽지 않아? 그럼 논술을 해야 되냐? 그럼 논술을 내가 얼마나 해야 되냐? 보통 이성적대 애들이면 일주일에 공부를 지금 55시간에서 60시간 정도 할 겁니다. 제대로 공부한다 그러면 55시간 내릴 텐데 그 중에 논술을 하면 붙으려고 하면 뭐 아이가 뭐 문과이과 어떤 성적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리 적어도 일주일에 6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논술을 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뭐 개중에 맞게 그날 너무 잘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논술은 로또가 아닙니다. 공부해야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6시간은 최소한 해야 된다. 꾸준하게. 왜? 이 학생들은 논술을 거의 안 했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반드시 판단 받아봐라. 잘하는 선생님한테. 실장님들은 몰라요. 안 가르쳐 봤잖아. 인문 논술? 첨삭을 누가 해줄지 다르죠. 첨삭한 사람이 초짜야. 꽝이야. 경력이 많고 합격자 있어. 그리고 좀 경력이 훌륭해. 그런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하시려면. 소리로 판단 받아보면 됩니다. 얘가 어디가 될지 안 될지. 지원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 내용들을 지금 준비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재원절 정도에는 스타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점을 넘어갔다. 4점을 넘었으면 뭐 입장이 여러 개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 입시를 버리지 않았다면 1차적으로는 수능 쪽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대학별고사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학원에서도 가천대학교 약수령 논술을 이제 다음 주에 개강을 하거든요.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여름방학 때는 가천대가 거의 잘 안 모입니다. 왜? 어머님들이 가천대까지 안 보세요. 학교가 가천대까지 없어. 근데 이게 언제 들어와요?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보면 그때부터 가천대가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 경험상은 여름에 빨리 하고 정신 차리고 하는 애가 많이 붙어요. 그거는 연습량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아이 입장에 맞춰가지고 세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예,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 내신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학교마다 편차가 있고 또 진작에 내신 놓고 정시 달린 친구 입장이 또 다르겠죠? 그런 내용들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UA에서는 시티즘이라 그래서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입장에 맞춰서 학생을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강의를 시키고 공부를 시킨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을 시켜요. 이게 원래 여기가 학습관입니다. 얘들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고 이 시스템을 매니지를 해서 계속해서 돌리는 거예요. 패턴으로.
지금 이게 수능은 아시겠지만 최고 난도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중급 난도 중심 시험이기 때문에 반복량이 많을수록 성적이 잘 나옵니다. 전제는 뭐냐면 정확한 이해도예요. 이해도가 정확한 상태에서 반복되고 적용이 되면 성적이 나오는 구조고, 최상위로 나오는 것은 그 라인을 잡을 수 있는 강사를 배치를 시켜서 점수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은 만약에 요 진행을 하시면 컨설팅을 먼저 받으시고, 원하시면은 선생님에 대한 내용을 맞춰드리고, 수업 관련된 건 여기서 안 하더라도 플랜을 짜드립니다. 플랜에 맞춰가지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서 얼마 안 남은 기간이니까 마지막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도 굉장히 격차가 크게 나거든요. 왜? 지금 고3 학생들 중에 수능을 제대로 준비한 학생은 학군지 3.5등급 넘어간 학생 일부를 제외하면 없다고 보면 됩니다. 2점대 학생 수능 준비 거의 못한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선행발로 버틴 겁니다. 이번 여름을 넘어가지 않아요. 선행발 자체가. 그러니까 9월달 걸 찍어보시고, 그 뒤를 보시려면 반드시 판단 받아보시고 찾아가라. 그리고 수시를 가급적 버리지 마십시오. 수시 올해 특히 수시 버리면 올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 성적이 잘 안 나와요. 보통 보면.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담 스미스 이야기로 끝내려고 합니다. 저 원래 인문 노술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술 강의하니까 정치 경제학 관련된 내용을 수업할 때가 있는데, 뭐 이 사람의 의도를 제가 다 동의하진 않지만 다 아시잖아요, 아담 스미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건 뭐 국부론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이 그 책 쓰기 전에 썼던 책인데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봤어요. 도덕 감정론. 도덕 감정론이에요. 그럼 도덕이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게 중요해요? 뒤에 게 중요해요? 관심 없어요. 그게 도덕이 중요합니다. 앞에 나온 게.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한 거냐면, 원래 이분은 그 목사, 신부님 될 사람이었어, 원래. 그쪽 과라인데, 그 안 한 거는 자기는 글이 가면은 일탈할 것 같다. 욕망이 너무 드글드글 거려서 자기는 일탈할 것 같다.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이 사람은 일탈한 신부가 되는 것보다는 그 정결한 남편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한 분이거든요. 정작 결혼도 안 했지만, 핵심은 뭐냐면 그 욕망을 보라는 겁니다. 원래 이분은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윤리학자. 이때는 경제가 없었으니까. 욕망을 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그냥 실현하면 됩니다. 그걸 추구하시면 돼요. 조건이 뭐예요? 그게 도덕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 사람 말로 하면 신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도덕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욕망을 추구하는 데 대해서 겁을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을 믿으면 어느 선이 넘어가기 전에 멈출 거라는 거죠. 좋은 차는 엑셀을 계속 밟을 수 있잖아요. 왜? 브레이크가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차가 브레이크가 안 좋은데 어떻게 엑셀을 밟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단계는 뭐 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학교에 가야 된다는 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욕망을 달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 다 동의가 된 겁니다. 누가 물어보지 않았고 도장 안 찍었지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접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만 지킬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 보고 대필 하라고 했거나 뭐 컨닝 하라고 했거나 문제를 사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가 아니면 가능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